먹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맛의 감각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만 맛있으면 되고, 구매층의 니즈를 알아야 한다. 네. 무조건 맛있고 맛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 하셨던데 네. 맛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네네. 옛날과 다르게 네. 기술이 좋잖아요. 기술 좋고 유튜브라든지 어떤 정보들을 찾을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네. 안 맛있기가 어려워요. 다르게 얘기하면 제육볶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육볶음이 맛없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 제육은 진짜 힘들죠. 네, 어렵죠. 흔히 이제 김치찌개도 맛없기 힘들죠. 힘들죠. 예. 또 다르게 하면 짜장면이 맛없기도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요즘에는 이제 재료들과 또는 공산품과 그리고 이제 정보들을 찾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더 맛있다, 더 맛없다에 대한 기준을 논하는 이유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먹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맛의 감각은 다 다른 거거든요. 네네. 예, 나는 조금 덜 짜다 또는 좀 더 짜다, 이 기준도 다 사실 기준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 장사에 있어서 맛있고 맛없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적당히만 맛있으면 되고, 그러면 거기서 더 맛있게 하려고 1시간 동안 공들이고 아이디어를 짜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 쪽으로 이제 채우지 못하는 네. 부족한 공간들을 채워서 네. 만족도를 높이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식당 기준을 했을 때 네.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네. 뭐가 있는지 한번 좀 키워드를 한번 나열해 볼까 일단은. 어, 일단 맛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네, 맛,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친절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정함인 것 같아요. 일정함. 네, 일정함. 맛이든 서비스든 뭐든. 네, 잊지마 일정함. 예. 그러니까 그 일정함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김 작가님에게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좋습니다. 중식당을 갔어요. 네네. 중식당을 갔는데 정말 맛있는 요리가 나왔어요. 점수를 매기자면 130점을 받았어요. 130점을 매기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갔어요. 친구를 데리고 또 갔어요. 네. 근데 그날 100점으로 맛있었어요. 그래 했을 때 김 작가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집 별로다. 맛이 바뀌었네. 맞아.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그리고 이 가게는 더 이상 오고 싶지 않은 가게가 되거든요. 맞아. 예. 근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인 요리를 시켰는데 요리가 80점으로 맛있었어요. 네. 근데 다음날 또 뭐 먹다가 그 다음번에 뭐 먹지? 하다가 또 그 집을 가게 돼서 네. 똑같이 시켰는데 또 80점의 맛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집 그래도 물만하다고 괜찮다. 다음에 또 와야겠다, 누구랑.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평준화된 맛이 될 거 아니면 사실은 더 맛있게 하고 덜 맛있게 하고 이 편차가 크다면 식당은 오래 롱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결국에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더 아니, 맛있게 해줬고 조금 덜 맛있게인데, 평준화된 그 맛을 사람들은 먹거든요. 여기 뭐 맛이 옛날과 다르다면서. 네. 우리가 흔히 뭐 과자 같은 것도 안에 이제 양이 줄어들면 네. 이거 원래 너무 많이 줬던 건데 조금 네. 줄였던 건데도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죠? 기준점 생겨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맛의 일정함이 네. 중요한 건데 네. 요 일정함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건가요? 마음 먹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엄격한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정확하게 오너가 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재료 관리라든지, 그리고 음식을 결국에는 이제 제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네. 더 욕심내서도 안 되고 덜 욕심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맛있게 볶아서 더 맛있게 음식을 낼 수 있어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다들 자기가 하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사장님이 하루 종일 붙어서 음식을 뺄 거 아니면 사장님은 주방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재료를 신선하게 많이 넣어드린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대표님의 장사의 그 비결의 가장 핵심 중 하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남는 게 당연히 좀 적을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료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물건 어떻게 좀 최대한 그래도 저렴하게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이건 좀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가 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통업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쪽파라든지 담배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통 이제 청과 뭐 경매 시장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밭대기로 저희가 계약해서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이제 수입원에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뭐 500박스씩, 1000박스씩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가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랑 시장에서 사입이 아닌 농가와 직접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고 원사입가를 낮출 수 있는 게 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고객.
이 객수지 않습니까? 이 객수가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객수가 많아야지 대량으로 많이 살 수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는 이제 매출 증대 뭐 또는 수익 구조 증대보다는 매출 규모의 성장과 객수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재료 선결제는 뭐 어떤 거예요? 재료 선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도 유통업을 하고 있고 또는 유통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미수를 깔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 자금으로 물건을 사와서 이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그게 미수금이 깔려버리면 제가 돈이 결국에는 유통하는 사람들은 잘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결제로 송금을 해주고 또는 이제 돈을 미리 좀 저희가 결제를 해놔주면 네. 이 거래처는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 좋은 거래처. 이 거래처는 없으면 안 되는 거래처가 되겠죠. 아무래도 더 좋은 재료를 요구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충족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예, 스탠스로 치면 갑의 위치로 설 수 있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결제를 또 해주고 대부분은 재료 선결제를 하지 않나요? 안 하죠. 월말 결제라든지 네. 예, 또는 이제 좀 소규모들은 월말 결제가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주결제도 있을 수 있고 네, 거의 후결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걸 선결제 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내가 좋은 재료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네.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보시면 네. 국수를 끓이고 있는데요. 전부 다 각계로 화구들이 끓고 있죠. 1인분이든 2인분이든 다 따로따로 끓입니다. 그 이유는 라면이 5개 끓였을 때 맛과 네. 1개 끓였을 때 맛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세심한 배려까지도 저희는 해서 그렇게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비결이네요. 예, 맞습니다. 칼국수 같은 거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 2인분, 2인분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상인이 사실 처음부터 큰 속 같은 데다가 네. 4인분을 끓여서 네. 2인분, 2인분 나눠도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조건 저희는 그렇게 화구가 정해져 있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하면 일이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늘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불편함이 고객의 만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야 한다라고 늘 조언을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테이블에서 2인분 또는 옆 테이블에서 2인분이 주문을 들어왔어요. 네. 그럼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는 조개라든지 면이라든지 육수라든지 야채라든지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4인분으로 당연히 끓이면 화구도 더 빨리 될 수 있고 일하는 사람도 편하겠죠. 편하죠. 편한데 중요한 거는 조개 개수를 살리면서 면 중량을 직접 재면서 두 개를 동시에 2인분, 2인분을 나누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일정함이 되겠습니까? 일정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번거롭고 주문이 음식이 밀리더라도 각 테이블의 개별대로 저희는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하면 당연히 음식이 남잖아요, 많이. 네, 네. 남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이제 뭐 식당에 사실 식재료로 치면 네. 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 뭐 새우든 오징어든 많이 들고 와요. 다 챙겨 가겠네요. 예, 볶음밥도 해먹고 왜냐면 버리면 아까우니까. 예, 원래 폐기하면 다 비용이잖아요. 비용이죠. 다음날 하는 가게도 많지 않나요? 대다수가 다음날 무조건 하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원칙을 꾸준하게 지키고 이어오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묘한 맛에서 만족감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저희도 사실 매일 버릴 날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거의 그 사이클이 돌아와 주니까 대량으로 해놔도 객수가 일정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대량으로 해놔도 계속 사이클을 돌다 보니까 네. 예, 이제는 거의 폐기할 일은 크게 많이는 없다. 그래도 못해도 한 달에 사실 조개로 치면 한 1톤 가까이는 폐기를 하지 않을까. 1톤을 치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은 한 600만 원 정도. 600만에서 700만 원 정도.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정함을 유지하는 게 네. 힘든 이유가 네. 그게 약간 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부담이 되네요. 아, 부담이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자기를 통제를 하지 못하면 방향을 잃고 네. 예, 사업은 점점 이제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첫 번째 중요한 맛에 대한 걸 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사실 식당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인스타그램, 네. 네이버 블로그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 또 특히 네이버 블로그는 네. 대부분 광고가 많고 네, 근데 또 맞죠. 광고를 안 하면 식당이 못 찾아오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 광고는 그러면 네. 아예 안 하시는 건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뭐 상권에 따라 또 다른데요. 네네.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SNS라든지 네. 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 블로그보다는 또 플레이스라는 예, 위치 기반으로 이제 알려주는 그게 이제 사실은 좀 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런 로직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실 광고를 직접 한다는 게 대행사 안 끼고 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행사 많이 끼잖아요. 네. 근데 대행사를 사실은 1차 벤더이냐, 2차, 3차, 4차를 거쳤느냐. 이 차이로서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로 치더라도 실행사와 또는 바로 직접적인 1차 대행사 정도가 된다면 그 돈 내고 그렇게 광고 효과 나오는 거면 충분히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10만 원짜리의 효과가 있는 광고가 타고 넘어서 전화로 60만 원에 어떻게 해드릴게요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그 효과를 못 내잖아요. 10만 원의 가치밖에 없는데. 타고 늘어가면 거기서 다 피가 다. 그렇죠. 다 피가 빼니까. 떨어지죠. 예. 그래서 이제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꺼리고 하는데 광고를 하시려고 광고 무조건 필요하죠. 노출이라는 거. 저 역시도 광고라는 거 합니다. 예.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미 한계점이 도달했다 보니 매장에서 사실은 더 매출이 더 오를 수가 없어요. 테이블 13개로 한 달에 1억 2천이니까 그러면 하루에 400만 원 매출이 나오는 거고 평균을 봤을 때 4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 평균 객단가가 2만 5천 정도 치이니 하루에 100, 60 테이블이 오는 거예요. 그럼 150 테이블이면 13개 테이블로 돌아간다면 14바퀴, 15바퀴가 돌아야 되는 거죠. 이미 거의 돌 수 있는 한계점을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광고나 마케팅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매장들이 일반적으로 100명이 찾아와주는 식당에서 SNS나 이렇게 진성으로 자기가 이제 올리는 사람들이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2%가 가정한다면 500명이 돼버리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2%면 똑같이 10명이 SNS에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객수를 모으고 나면 홍보는 자동으로 된다. 예, 그리고 SNS의 홍보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결국 입에서 입소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소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입소문이 직접적이다. 왜? 입소문이라는 건 또 예시를 한번 제가 들면 제가 그 김 작가님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디가 맛있대 뭐 얘기하는데 친구가 그때 얘기했어. 거기 맛있대. 이게 입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SNS 찾기 전에 일단 먼저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쪽을 향해 가겠죠. 그만큼 입소문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입소문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냐? 내실이 탄탄해야 되는 거죠. 찾아주신 매장에 있어서 그 고객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의 준비와 그리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친절함과 그리고 이제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되겠죠. 예. 입소문 측면에서 저 드리고 싶은 질문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저도 식당에 가서 제가 밥은 먹으니까 보면서 늘 식당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생각한 게 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식당은 첫 손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손님을 단골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식당이라고 우리 근처에 뭐 마포구에 중국집 하고 있어요. 그럼 마포구에 사면 대전에서 오지 않잖아요. 대부분. 맞죠. 네, 맞죠. 마포구 사는데 강남구에서 잘 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맞죠. 결국에는 이 근처에 사는 분이나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오는데 그 숫자는 한정적이란 말이죠. 제한돼 있죠. 근데 맞죠. 그분들이 왔을 때 맛없음을 느끼고 가면 다음번에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겠죠. 근데 또 왔는데 또 맛이 없어. 그럼 다시는 안 온단 말이죠. 맞죠. 그렇게 되는 순간 저는 가게가 망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서 정말 맛집이 되면 이제 오히려 지역을 넘어서서 오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미 너무 잘 되고 있는 거고.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요. 이렇게 어떻게 조리 있게 딱딱 면까지 단어들을 넣으면서 이렇게 잘하시는지 아니 저 솔루션 좀 해주세요. 이제 저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예, 정말 중요하죠. 온 사람 이미 시장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비유로 제가 예시를 하면요. 우리가 결국에는 물고기 잡는데 낚시를 하는데 제한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물고기 수는. 그러면 결국에는 김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고객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으니 그 고객들이 결국에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SNS로 홍보로 또는 오픈했어요. 광고 막 해서 막 홍보를 해서 손님들이 한 번에 몰아쳐요. 이제 오픈해서 손발이 안 맞는데 제대로 된 음식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나가겠죠.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럼 그럼 매출 빡 친 프랜차이즈들은 다들 어떻게 됩니까? 다 하향되는 거죠. 근데 뒷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픈을 했어요. 메인에서 했을 때는 100팀이 온다면 뒷골목에서 했을 때 20팀이 왔어요. 20팀 전부 다 어떻게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음식이 조금 오늘 좀 미흡했거나 조금 늦었죠.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뭐 계란 후라이든 뭐든 또는 꼭 서비스 한번 챙겨드릴게요. 또 한번 와주세요. 이러면 이 손님은 어떻게 불만족을 느꼈더라도 다시 또 올 수 있는 기회를 손님하고 소통이 되는 그럼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이제 20테이블에서
30테이블, 40테이블. 근데 이제 40테이블, 테이블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손발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추구하는 방향의 요식업인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다. 네. 자, 그럼 손님 얘기 나와서 진상 손님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뭔가 이제 쓸데없는 그쵸. 거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거나. 그 뭐, 진상 손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진상 손님은 진상이다인 거지 진상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진상인 거다. 정말 이제 나쁜 마음과 나쁜 뜻으로 이제 진상을 부리신 분들은 손님이 아니라고요. 그냥 진상이라고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강경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제 손님으로서 합당한 이제 불만을 내비칠 때는 해야 되겠지만 당연하죠. 그게 아닌 이제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뭐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진정성 어리게 사과를 하고 죄송하다 어떠한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고 그리고 대처도 어떻게 해드리겠다라는 걸 모든 걸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짜증을 부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원한테. 그리고 결국 그가 원하는 거든 무슨 방향이든 뭐든 다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손님한테 음식물을 모르고 옷에 쏟았어요. 묻었어. 네, 조금 양념이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사과도 했을 거고. 그렇죠. 점장도 가서 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어떻게 세탁비라든지 또는 어떤 원하는 방향, 오늘 식사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또는 이 옷이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줄 아냐고. 너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전달을 받으면 맞잖아요. 손님한테 실수로 옷을 튀겼고 그 실수에 대한 거를 진정성 있게 사과를 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어떻게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식사값도 받지 않겠다라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물고 뜯어지는 손님들이 있어요. 진상들. 있겠죠. 네. 저는 그러면 나가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도 보면 주변에 손님들이 많아요. 다수들이. 딴 손님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들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가라 합니다. 네. 그리고 네가 사장인데 뭐 나가세요. 저는 더 이상 그 고객님 같은 고객님을 저희 매장에 둘 수 없습니다. 보냅니다.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서도 뭐 굳이 뭐 어떤 것보다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늘 우리가 요구도 할 줄 알고 또는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좋고 그렇죠. 못된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못됐게 저는 좀 강강약약 스타일이라 가지고 예, 그 성향이 좀 강해서 저는 예. 진상은 진상인 거다. 손님 아니다. 진상이다. 예. 자, 직원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게 사실 식당을 운영하시면 또 직원분들도 이제 다 생기잖아요. 뭐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거고 또 정규직도 계약직분도 다 있을 텐데 직원 관리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셔서 되게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시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사람 관리한다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이유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고요. 예,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그나마 다른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준다면 결국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또 거의 비슷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비슷하다는 게 뭐냐면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다 비슷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방향만 확실하게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식당에서 일할 때 뭐 좋은 것과 나쁜 건 뭔가요? 좋은 걸로 얘기하면 뭐 일찍 맞춰주거나 또는 휴무 전날 한두 시간 조기 퇴근시켜준다든지. 네네. 그쵸?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싫어하지 않죠.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마치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그러면 마치고 피자를 사준다든지. 그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업무 외 시간에가 아니라 업무 시간 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업무 끝나고 나서 먹으면 또 그것도 회식이 일종의 그렇지. 업무 일의 연장이니까. 일의 연장이니까. 예. 그리고 뭐 싫어하는 걸로 치면 남겨서 더 청소하거나 또는 이제 잔소리 한다거나 또는 이제 본인도 그렇게 못하면서 시키기만 그렇게 시키고. 아니면 뭐 또 이제 설거지라든가. 그쵸. 예를 들면 고깃집이라면 불판 닦기라든가. 네, 맞죠. 제가 예전에 20살 때 고깃집에서 알아봤는데. 맞습니까? 불판 닦는 걸 다들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죠. 맞아요. 왜냐면 거기 또 불판 닦는 데는 저쪽 편에 구석에 있고. 맞아요. 뭐 겨울이면 춥고. 근데 그것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이 저는 그랬었어요. 저도 불판을 오래 닦았거든요. 부모님 식당에서. 근데 이게 불판을 닦는 게 내가 초시계가 나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계에 돌아가는 걸 보고 그냥 하면 이거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목표를 정하고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는 거에 있어서 성취감이 들어요. 1분에 50개를 닦았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1분에 다음번 거 시간을 또 초월했을 때 이번에 55개를 닦아봐야지.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게임같이. 게임같이. 네. 그러다 보면 금세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 식으로 좀 재미를 부여하고 일을 하면 훨씬 더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좋아하는 것도 네.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 있고 네. 싫어하는 것도 유형화되어 있지만 아, 예. 늘 좋은 것만 해줄 수도 해줄 수 없고 없죠. 늘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냥 가게 운영이 되려면 네. 이거 어떻게 조절하죠? 그러니까 그 싫은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지시가 아니고요. 약간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명령과 지시가 아닌 싫어하는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다.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거로 인식하게끔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 예를 들어 표현하면 남아서 예를 들어서 뭐 그 화장실 청소를 좀 더 하고 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시킨 적도 없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남아서 더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화장실이 너무 더러우니까 이번에 어떻게 퐁퐁 붙여서 예를 들어서 믹싱을 한번 해야 되겠다. 네네. 주방에 믹싱을 한번 청소를 해야겠다. 대청소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저는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럽다라고 핀잔을 준 적도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공간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지저분하니까 좀 더 개선을 필요로 하겠다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느끼게끔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강요하거나 지시하거나 프로세서화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장사를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네. 당연히 직원들에게 사장으로서는 네. 뭔가 지시하거나 이런 네. 것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도 사실 지시하고 또는 잔소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하고 네. 그 잘하는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 주려고 하지 잔소리나 싫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직원이 어떤 걸 하는데 뭐 네. 실수를 했거나 네. 아니면 반복적인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처음 실수했을 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의도가 중요하겠죠. 반복적으로 자꾸 틀리면 네. 뭐 잘못하고 하면 네. 서비스 응대를 잘못하고 하면 뭔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은 다 이제 길들여져 있는 개념이 어떤 게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의도를 먼저 보라고 해요. 의도. 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모르고 김 작가님에게 예를 들어서 실수로 옷에 툭 쳐버렸어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떤 의도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격을 하려고 친 거와 실수로 모르고 부딪힌 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물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 행동에 대한 의도를 먼저 파악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없냐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그 의도가 사실 예를 들어서 일부러 실수를 하고 손님한테 일부러 불친절한 게 걔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그 아이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 네. 근데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다면. 네, 정말 진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쑥스러워서 말을 잘 못하는. 그거는 지금 잘못된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네. 자, 식당을 운영할 때 네. 처음부터 좋은 직원을 뽑기도 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람은 안 바뀐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게 공감하시는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다시 쓰는 거다. 네. 그래서 네. 어떤 사람을 좀 뽑아야 되나요? 이 서비스직에서는. 서비스직. 이제 이것도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서비스 마인드 잘 되는, 뭐 예를 들어 표현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세 분이세요. 안쪽으로 보실게요. 약간 요런 느낌을 제가 만약에 그런 직원이라고 면접을 보러 갔으면 보통의 사장님들은 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물건 들어왔다. 차 일 잘한다. 친절하다. 재밌다. 또는 분위기 좋다. 막 이런 친구들.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저처럼 예, 고객님 반갑습니다. 세 분이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안쪽으로 모실게요. 보다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나 끼가 많은 친구들은 지속성이 좀 약하다. 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그렇죠. 이직률도 높고요. 네네. 그럼 지속성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시간들은 네. 훨씬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원들을 뽑는 데 있어서는 마음가짐이 어떠하냐가 제일 첫 번째로 보아요. 근데 이제 저도 성격이 사실은 이제 좀 까불랑까불랑 되고 네네. 또는 쾌활하고 좀 밝은 이미지고 서비스 마인드로는 잘 돼 있지만 지속성이 좀 약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류의 성향들의 반대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처음에는 돼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바 천국에 면접 보러 왔을 때 다 사랑받지 못할 애들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 보석이고 그런 친구들이 다 지금 저희 매장에 다 남아있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보고 서비스적인 것들을 이제 바라고 채용을 할 게 아니고 소통으로 면접 봤을 때 얼굴 위아래로 보고 어떻게 얘는 인물도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겠다. 그 이력서 넣고 가세요. 이게 대다수란 말이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대기업이든 어디든 보더라도 사진 보고 합격 아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은 다들 얼굴과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네. 판단을 내려버린다는 아, 실제 그렇게 많이 하나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95%? 95%일걸요? 제가 듣기로는 네. 특히 뭐 카페 같은 데는 네.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단정한 외모, 네. 그 단정한 외모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모일 텐데 네. 이쁘거나 뭐 잘생긴 네. 그럴수록 이게 손님이 또 유입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에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해요.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플래시 효과로 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잘생긴 직원들을 계속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잘생긴 직원, 이쁜 직원보다는 꾸준하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고객을 생각하는 귀한 마음가짐을 가진 직원이 결국에는 오래 롱런할 수 있더라.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보석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 기준으로 보실 때 이제 알바천국이라든지 면접을 볼 때 친구들의 외형이나 얼굴의 기준을 놓지 마시고 꼭 소통을 해보십시오. 한 20분, 15분 얘기해 보시면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5분만 얘기해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절실하거든요, 그들은. 식당에 가면 이제 홀과 주방은 나뉘잖아요. 네. 이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여기 관리하는 뭐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그 관리도 사실은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일의 반복이 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자동화, 공장화 또는 시스템화로 봤을 때 반복적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주방이 성향이 맞고요. 네. 그리고 사람 상대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홀 쪽이 맞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사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더 튀어져도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음식에 있어서 80% 맛있게 했다가 130% 맛있는 애보다 60%짜리 맛있게 일정하게 하는 애가 걔가 결국에는 메인이다. 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재료나 손질이나 이런 것도 막 속도가 이렇게 영향이 업다운이 심한 친구들보다는 일정하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 예. 식재료 준비든 관리든 모든 것들이. 네. 예. 뭔가 자기 일을 좀 루틴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아, 루틴화로 얘기해보니까 다 정리가 되네요. 또 이거 참, 네. 오늘 또 하나 배웠습니다. 이제 다른 방송 혹여라도 가게 되면 루틴화 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고급스럽게 김 작가 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에는 네. 특히 뭐 칼국수 쪽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카페라든가 술집 이런 데도 네. 이게 SNS로 찍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인테리어가 정말 저는 중요한 시대로 갔다 생각을 해요. 네. 요즘 저는 제 카페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왜 이렇게 다들 카페들이 다 상향 평준화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럼 칼국수집 이런 건 식당 하실 때는 인테리어 좀 자, 인테리어로 얘기하면요. 네. 인테리어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테리어의 최고봉. 사람이 인테리어다. 결국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인테리어는 좋은 거다. 예.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카페다 뭐 이런 데도 예를 들어서 예쁘고 잘생긴 손님들이 많다. 그 자체가 그냥 인테리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이 인테리어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사실은 이제 큰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인테리어로 승부했다면 그보다도 더 나은 인테리어가 옆에 오픈을 했더라면 다 뺏기게 되겠죠. 그렇죠.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인테리어에 너무 포커스를 두지 마라. 그럼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짜리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있고 인테리어를 5천만 원. 똑같은 평수인데 5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 사람은 2억을 투자했어요. 이 사람은 당장의 수익이 나와야 생활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5천만 원을 투자했고 1억 5천을 세이브 해놨단 말입니다. 그 돈을 결국엔 어떻게 고객들에게 돌려준다는 거는 더 좋은 재료와 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적으로 더 투자를 또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두 개 매장을 봤을 때는 이 5천만 원짜리 인테리어 매장은 살아남고 얘는 당장에는 오픈빨로 잘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더딜 수 있는. 근데 또 카페는 사실은 인테리어 쪽이 포커스가 좀 더 맞는 것 중요하긴 같아요. 하죠.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칼국수 먹으러 할 때 그렇죠. 인테리어를 막 그렇게까지 보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최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줄선 가게들 또 찾아가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노포.
노포 이래 30년 됐고 40년 됐는데 막 정말 이제 좁고 비좁고 테이블도 막 이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먹으면 맛있디. 맞아. 움치 있다. 저희 막 식당 들어갔을 때 딱 먹으려고 하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으면 잠깐만 이거 맛없는 거 아닌가? 맞죠. 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식당으로 치더라도 이런 대리석에 이렇게 좋은 대리석에 1인분에 2만 원짜리 고기를 먹는 것보다 원탁에 똑같은 맛이라고 가정했을 때 원형의 그냥 스텐 깡통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7,000원을 먹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 17,000원짜리를 더 움치 있고 맛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네. 가성비를 더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손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까 전에 했던 답변이 좀 나올 수도 있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손님이 계속 많이 오게끔 결국 이게 어쨌든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와야지 뭐 맛있는 음식을 드리든 재료비를 싸게 해서 하든 뭐 인테리어 더 이쁘게 하든 맞죠. 그 노하우 뭘까요? 손님 계속 어떻게 많이 오게 할까요? 지금 온 손님들 이번 달에 온 손님들을 일단 절반 이상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아까 김 작가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또 친구들 데리고 오고 지인들 데리고 올 것이고 예.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 이제 많은 객수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유명한 곳 그러니까 더 살이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가 힘든 거지 그 과정만 만들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내가 일정함 그리고 스스로 통제를 해서 제어를 해서 딱 그 기준의 매뉴얼화 맞게끔만 잘 지켜진다면 오래 이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